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회 간호노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행동하는 간호사의 김민정입니다. 그동안 행동하는 간호사와 의료인재 공부는 집회, 기자회견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간호계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호노동 현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들이 함께 간호노동에 주어진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노동 포럼에서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간호노동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기치로 해서 간호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공공성, 코로나19와 불평등, 신종감염병 대응, 그리고 간호노동 형태 개편, 공공간호사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인데요.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간호노동 프로그램 기획 강좌는 건강과 대한 의료연대 본부, 행동하는 간호사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웹저부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좌는 50분간 발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고, 온라인 강좌라는 것을 감안해서 발제와 토론을 포함해 길어도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의 자료는 간호노동 프로그램 카톡방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카톡방에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웹저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개인정보는 5주간의 강좌가 끝난 후에 직제 없이 폐기될 예정입니다. 진행하면서 의망이나 기술 문제가 있으면 줌 채팅방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강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줌 대신에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호노동 프로그램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한국의료, 병상인력, 기타 자원의 공공성 강화 과제입니다. 저희 발제를 맡아주실 건강과 대한 간호노동연구팀 전진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과 대한 간호노동팀에서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근활동을 하면서 이런 보건의료 문제들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의료 공공성과 간호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곳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되게 잘한 나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환자가 7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이제 4차 유행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차 유행 당시에 꽤 많은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정부의 자화자찬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수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유럽이나 미국, 남미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확진자 수가 이 가로축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이 분명히 대응을 잘한 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초기 방역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메르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강하게 통제를 했던 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초기 방역을 안 했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안 했습니다. 이런 집단 면역 전략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죠. 영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극우 성향의 보리스 존슨이라는 총리가 지난해 3월에 대국민 담화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영국은 겨우 하루에 확진자가 한 200명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감염이 통제가 가능한 시기였는데도
더 이상 감염을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선언을 했죠. 그 이유는 이 통제 전략을 세웠다가 경제가 위축될까봐 그걸 더 우려하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생산 인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거의 사망을 하질 않고 비생산 인구들만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감염자랑 사망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래서 뒤늦게 봉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방역 정책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다 아시다시피 NHS라고 하는 국가 의료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공공의료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저비용 국영의료가 실패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주로 의료 시장주의자들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초기 방역도 못하긴 했지만 의료 민영화 때문에 사실 의료 대응에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사실 한국이나 미국 뿐만 아니라 이 정부와 자본이 의료를 계속 시장화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넷플릭스 드라마 최근에 제가 봤던 킬링 이브라는 데 보면은 영국의 어떤 정보 요원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정보 요원으로부터 아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정보 요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에서도 이제는 본인 부담금을 안 내면 특정 암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도 잘 아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또 알듯이 영국이 무상의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암 치료도 무료가 아닌 이 무상의료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럽의 의료 시스템도 점점 영리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나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공공병원이 엄청 줄었죠. 그래서 이 여기 OECD 국가들의 자료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 20년간 이 병상이 엄청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거의 90%가 공공병상인데 긴축을 해가지고 병상을 엄청 줄인 거죠. 영국은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 한 40% 정도나 병상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적시 생산이라고 하는 효율화 방안으로 정당화를 했는데 적시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생산을 해서 재고를 줄인다라는 이 기업들이 사실 이윤 추구를 할 때 최적화하려고 만든 전략을 공공의료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병상들을 다 줄이고 최소한으로만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감염병 시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이 있는데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병상이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거꾸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랑 다르게 90%가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병상을 늘리고 과잉 진료로 병상을 다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돈벌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의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병상이 팍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의료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다시 예전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상을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능한 최대한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민간 병원을 아예 일시적으로 다 국유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일본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37.5도 이상의 열이 4일 연속 나야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황당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이 왼쪽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게 보건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건소가 엄청나게 지난 20년 사이에 정부가 통폐합을 하고 줄여서 절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근데 보건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공공병상 수고, 그거에 따른 감염병 전담 병상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공공병원도 유럽처럼 계속 줄여가지고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20%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미국을 보면은, 미국도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의료 영리화 때문에 대응에 실패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초기 방역을 안 하기도 했지만, 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니만큼 코로나 검사가 초기에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맘 놓고 진단받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도 코로나 치료비가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를 받으려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내야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성인 7명 중에 1명은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는 물론이고 검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방역을 잘한 건데, 마치 이게 의료 대응도 되게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로 밝혀진 게 의료 강국이라느니, 아니면 진료 과잉 병상이 이럴 때 효과를 봤다느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토대로 이제 의료 산업 경쟁력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이거를 일부 언론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대응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1차 유행 때는 이 3월 초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한 하루 확진자가 아니라 누적 확진자가 4,000명 정도 나왔을 때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가 2,300명이나 집에서 입원을 못하고 대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병상이 금방 포화가 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2차 유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차 유행으로 사실 가기 전에 여기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유행기도 아니라 휴직이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한 50명 정도 안팎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대전시, 충남도 이런 데서 병상이 포화가 됐습니다. 지역마다 한 10명 정도만 환자가 생기니까 지역의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했던 그런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의료연대본부,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같은 노동조합들이 계속 이제 이런 휴지기에 병상을 늘려야 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정부는 그런 거를 전혀 듣지를 않고 K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계속 하기에 바빴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에 2차 유행이 왔는데, 이때도 당연히 며칠 만에 병상이 부족해졌죠. 50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렇게 세 자릿수씩 환자가 생기니까 금방 병상이 포화되고 환자들이 가정 대기를 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차 유행이 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사망자가 엄청 급격히 늘어나고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에 유럽처럼 그런 대유행이 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물론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생겼는데도 이거를
거의 한두 달씩 버티다가 병상이 포화되고 사망자가 막 늘고 그랬는데 한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명 단위의 환자만 생겨도 몇 주는커녕 며칠도 버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의료 대응에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병상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은 나라죠.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인구당 병상 수가 거의 최대치고 OECD 평균의 두세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비교하면 2배가 되고 영국보다도 5배가 병상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금방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이런 공공병상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병상 자체는 많지만 대부분이 민간 병상이고 공공병상은 10%밖에 안 되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 하면은 당연히 소방서나 이런 데들이 다 공공인 것처럼 병원도 기본적으로 다 공공병원인데 한국은 공공병원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전체 병상은 그 인구 1000명당 12개가 넘었다고 했지만 공공병상을 보면은 1.3개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OECD 평균인 3개보다 턱없이 못 미치고 이런 민간 과잉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아무 역할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민간 병상의 숫자라고 하는 게 보건의료에 엄청난 실제로 병원이 필요했던 위기 국면에서는 허수에 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런 되게 적은 공공병상이 지난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구성을 하고 코로나 입원 환자의 82%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도 되게 적고 규모가 적어가지고 이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중환자를 보고 하려면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한국의 공공병원들이 300병상이 안 되는 병원들이 되게 많고 중환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중환자실 치료를 못 받거나 그리고 인공호흡기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 환자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치명률을 연령을 보정한 치명률인데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결코 사망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이런 다른 나라도 훨씬 많이 발생해서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의료 대응이 되게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계속 보기를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유행 때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이런 대응책을 제시를 했는데 민간 종합병원에 병상을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공공병원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공공병원을 활용하다 해도 모자라면 체육관이나 임시시설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이미 계속 이제 1차 유행,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공공병원을 더 이렇게 쥐어짜고 있었는데 더 공공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은 병상이 2,700병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일 크고 단일 병상 규모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아산병원이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진 서울에 삼성병원이 있고 가톨릭병원이 또 있죠. 그리고 공공병원이긴 하지만 또 서울대병원이 있고 이런 몇천 병상짜리 병원들이 막 5-6개씩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환자들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런 시장의료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의료 인력과 자원이 다 몰려있는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큰 재벌 병원들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상 이런 병원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민간 병원들은 정말 생색내기식으로 아주 찔끔찔끔 병상을 내놓는 정도였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재소자, 그 교정시설에 있는 재소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략을 택했죠. 또 요양병원에서는 정부가 이런 확진자랑 접촉자랑 비접촉자를 한데 뒤섞어가지고 가둬놓고 나서는 이거를 아주 그럴듯한 표현으로 코호트 격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들의 이제 방역 상식으로도 다 알 수 있듯이 이 말이 안 되는 조치였죠. 당연히 이 시설 바깥에는 확진자랑 접촉자, 비접촉자는 같이 이 격리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들의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집단적으로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정부가 코호트 격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신화원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 시설인데 여기도 정부가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감염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감염되고 생명의 위협을 겪으니까 마지못해 분산 조치를 하고 나서는 사흘 만에 재입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이 사진은 재입소를 시키면 안 된다고 장애인 활동가들하고 이 연대하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문을 봉쇄를 하고 사다리로 목을 걸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도 정부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다시 이 위험천만한 시설로 다 몰아넣죠. 그리고 이런 격리를 하면은 시민들은 다 기본적으로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는 데 비해서 장애인들은 분산 조치를 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 신화원으로 재입소를 시킨 것도 이 바깥에서 하는 방역 조치들이랑 굉장히 차별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단일 시설로 제일 많이 감염됐던 곳이 동부구치소인데 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와 접촉자와 비접촉 비확진자들 다 뒤섞어 놔가지고 엄청나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한된 통계이긴 하지만 이런 3차 유행이 왔던 12월 이후에는 요 사실 1차 유행, 2차 유행 때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사람이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3차 유행 때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그 해당 감염된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이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생존 기간도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이런 시설에서 전체 사망자의 5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사망자를 병상 대기 중 사망 통계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좋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상황은 그 다음부터 숫자로도 보이지가 않게 됐고 이 정부가 요양병원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요양병원에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호트 격리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 됐던 거를 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이 문속임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차별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엄청 부도덕한 일을 한 거임에는 분명한데 결국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병상이 부족했던 거는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의료에 다
의료 공급이 내막혀져 있고 공공의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희생이 됐는데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다 되면서 취약계층들은 공공병원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이 기사에는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민간병원에서 다 치료를 거부당해가지고 20군데 병원을 전전해야 됐죠. HIV 감염인들은 사실 공공병원에서만 진료를 대부분 받아주고 이분도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국립의료원이 전담병원이 되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민간병원에 갔던 거예요. 근데 민간병원이 이렇게 치료를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간경화로 치료받던 기초생활 수급 환자가 부산의료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강제 퇴원이 됐는데 민간병원 입원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공공병원에서 쫓겨나고 치료를 연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사례가 또 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이긴 한데 이 서울시에서는 아예 노숙인들은 공공병원에서만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노숙인이 가는 병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공공병원 6군데만 딱 지정을 한 거죠. 민간병원 이런 돈이 안 되는 노숙인들을 진료를 어려워하는 거를 배려를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공공병원 6곳이 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노숙인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아예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취약계층들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잃고 한 게 아니라 대구의 18세 그 정유엽 군이 대표적으로 이런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는데 열이 40도까지 끓는데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서 병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 정유엽 군의 사신 아버님인데 이분 자신도 직장암 3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면서 이 아들이 있었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묵묵무답인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정부가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곤란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공공의료가 없어서 이렇게 지난 1년간 의료 대응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역 상황이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고 이렇게 의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환자 발생 수준이 엄청 낮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의 환자만 생겨도 금방 병상이 포화가 되고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곧 이제 다가올 걸로 예상되는 4차 유행이 걱정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인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초기부터 한국은 간호사가 되게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 덕분에만 하지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고 있죠. 지난해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간호사들이 알아서 자원봉사에 나서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치료를 제대로 일손이 부족해서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이런 파견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가 형편이 없는데 이런 파견 인력들만 엄청 우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이 크고 기존 인력들이 되게 박탈감을 느껴서 사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겨우 예산을 깎아가지고 4만 원 정도 일당을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거나 병원의 경영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그걸 쓴다라고 해가지고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려면 평소에 2배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평소에도 간호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ECD 데이터를 많이 기사 같은 데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흔히 이 그래프를 아마 그래프를 보시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수치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를 다 합해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은 이 간호조무사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OECD 국가들의 한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로만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간호사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인구당 간호사 숫자가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병상을 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병상이 OECD 평균보다 2~3배가 많고 그 늘어난 병상들이 병원에서 다 경험하시겠지만 다 대부분 환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간호사 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이 병상당 간호사 수가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5분의 1도 안 되죠.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비교한 연구들을 봐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등을 앓는 게 너무 당연하고 심한 경우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언론은 이런 간호사들 중에 일부를 태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태움이라는 현상에 엄청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코 개인의 인성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 간호사들이 사실 그들 자신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신입 간호사들 교육까지 떠맡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태움의 가해자가 있다면은 이런 적은 인력으로 돌아가는 병원 구조에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간호사가 그럼 왜 이렇게 적은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한 거죠. 병원이 고용을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원이 왜 고용을 적게 하냐면은 이 한국은 90%가 다 민간 병원이고 이 돈벌이를 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죠. 하나는 간호사를 적게 고용을 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병원 사업장은 인건비 비중이 4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다른 제조업 같은 곳의 경우에는 6% 정도만 인건비라고 한다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다른 사업장들도 물론 인력을 적게 고용하고 임금을 깎으려고 하지만 특히나 이런 병원 사업장들은 간호사를 줄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병원도 상황이 비슷한 거는 공공병원이 워낙에 적기도 하고 이 정부가 이런 의료를 시장화된 의료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공공병원도 수익 추구를 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병원이 돈을 버는 2번째 방법은 과잉 진료나 과잉 검사나 처치를 해가지고 환자들로부터 돈을 버는 방법인데 굉장히 적은 수의 인력을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행위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도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이 이중으로 간호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를 봐도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잘 훈련된 간호사 숫자다라는 게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훈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의 간호사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1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이 간호사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지금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바로 이 지역공공간호사법입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별도의 간호대학 선발 인원을 더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5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지역공공간호사법을 에 대한 주제로 별도의 포럼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 간단하게만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 지역별로 간호사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지방에 있는 그리고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하시면 지방의료원에는 간호사를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간호사 정원의 15% 정도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도 간호사 노동 조건이 엄청 열악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더 간호사들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당연히 간호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간호사 배출을 늘려가지고 지역에 의무 복무를 하게 하면은 가뜩이나 노동시장에 지금도 면허는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유휴 인력이 되게 많고 지금도 간호사 배출이 되게 많은데 이런 배출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의무 복무를 하게 하면은 간호사 처우가 더 노동시장에서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를 시키려면은 이 공공병원의 적정 간호사 수를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정 임금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보장을 해야지만 찬성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은 이런 제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사실 코로나 2차 유행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분노를 했는데 이때 의사들이 공공의대에 반대를 해서 파업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최근에 보니까 공공의대도 처우 개선이 중요했던 것처럼 공공간호사제도 우리는 반대한다.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 했던 말은 맞지만 의사랑 간호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의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임금이 엄청 높죠. 그래서 최대 경북 같은 데로 가면은 서울보다 임금이 한 1.5배, 1.45배가 높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가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의무 복무를 하고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더 이상 얼마나 더 이 연봉을 높여줘야 되냐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간호사는 이거랑은 정반대죠. 지역으로 갈수록 간호사들의 임금이 적고 지역의 간호사들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되게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게 더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의대생 배출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OECD 평균이 13명이 넘는데 인구 10만 명당 13명의 의사가 배출이 되는데 반해서 한국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간호대학은 외국보다 이미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간호사제도를 통해서 간호대를 더 늘리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계속해서 어떤 인력을 충분히 실제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늘린다거나 아니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에는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겨우 이 공공병원 3개를
늘리겠다. 그것도 지역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한 곳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것들만 내놨죠. 공공병원이 계속 이렇게 부족한 거는 정부가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민간병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가가 병원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공공병상 비중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18%라고 하는데 이 공공병상이 지금은 10%도 안 되게 떨어지게 됐고 더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4차 유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3차 유행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정부가 병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1000명, 2000명씩 환자가 발생하면 여전히 이 병상 포화 문제가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상은 급한 대로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간호사는 단기간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호 인력 충원을 정부가 계속 하질 않고 있고 이 공공병원에라도 간호사를 충원하라고 얘기를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재부가 계속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력을 충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4차 유행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물론 이 정부만 그런 거 아니고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뜻이 없고 다 지금 지난해 코로나 시기에도 의료 영리화 정책들만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 곁에 당장 치료를 할 인력도 없는데 지난해 내내 원격 의료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거듭했죠. 그리고 환자들의 이런 민감한 의료 정보들을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라든지 정신과 뭐 이런 아주 민감한 진료 기록들을 기업들이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거꾸로 민간보험을 더 활성화를 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사람들의 건강관리나 만성질환 환자들의 관리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선 후보 공약에도 다 이런 공공의료는 아주 말뿐이고 대부분 원격의료나 지금 말씀드린 민간 기업의 건강관리 서비스나 서울 시민의 의료 정보를 한데 모아서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이런 공약이 다 들어있었죠. 오세훈 지금 이제 시장이 된 오세훈도 공공의료는 아예 언급도 없었고 다 이제 의료 공약이라고는 노인들한테 스마트워치를 나눠주겠다. 스마트워치를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건강관리를 해라. 이런 거를 공약이라고 내놨을 정도로 아주 의료에 있어서는 기업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주류 정치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시민들한테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병원에서 핵심 노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이런 활동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병원들이 지금 돈벌이에 지금 혈안이 돼서 의료를 계속 영리화하고 시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이 병원에서의 이런 현실을 제일 잘 알고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이런 보건의료를 개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의료에서의 어떤 시장적인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고 공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었던 힘도 다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힘이 되게 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라고 하는 이런 꼭 필요한 요구들을 하는데 이 간호사들이 앞장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 제일 이제 왼쪽 위가 프랑스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스페인, 그리스, 남미에 있는 노동자들이 간호사들과 의료인들이 이런 노동 조건 향상과 의료 자원 확충을 요구를 하면서 막 투쟁을 벌이고 굉장히 많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힘들 때문에 그나마의 이런 의료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고 이런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금 팬데믹의 조건 속에서 공공의료가 열악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계속 맞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도 간호 노동을 하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각자 이렇게 견디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 토론을 시작으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행동에 나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카톡방으로 남겨주시면 수험자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내가 검색하니까 있다고 보시면
네,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직접 질문하기 어렵다고 주최 측으로 직접적으로 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시국에서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는지, 민간병원을 동원할 방법은 따로 없는지, 그리고 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답답한 마음의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민간 병원들이 지금 코로나 환자도 안 보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민간 병원들이 취약계층 환자도 안 보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 환자도 갈 곳이 없고, 계속 이런 사회적인 공익적 역할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번 했죠. 정부에서 지난해 겨울에 3차 유행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사실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민간병원을 엄청 동원해야지만 사람들이 안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거를 거의 한 달 이상 듣지 않다가 12월이었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중환자 그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의 일부를 또 내놔야 된다고 얘기를 지침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병상을 일부 내놨기 때문에 3차 유행이 이 사그라드는 환자 수 감소와 더불어서 병상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부가 언제라도 감염병 예방법상 뭐 이런 것들 법적인 권한을 활용을 해서 민간병원을 강제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그럴 만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민간병원의 이윤 추구 돈벌이를 거슬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민간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민간병원은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환자들을 예를 들면 진료를 안 하는 게, 사실은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죠. 의료법에서 환자 진료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HIV 감염인들이나 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진료를 안 받는 거는 불법 아니냐, 이래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진료 능력을 갖춘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못 본다라고 하고 다른 병원에 전원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다 이렇게 꺼리는 환자들을 안 보고 이렇게 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민간병원이 공공성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도 계속 추구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공공병원을 늘려야 되고, 이 민간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면 되지 않냐라는 논리는 민간병원들이 그 자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의료 시장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늘리면은 이 민간병원들이 돈벌이하거나 이런 환자 풀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계속 자신들도 말로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도 그래서 원래는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게 공공의료였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적 역할을 하면 그게 바로 공공의료라는 식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공공병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경력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3년 이상 간호사 채용 시 1.5배 가산을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의료기관 측에 지원을 주는 것이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처우나 임금 개선에 도움이 될지, 간협의 입장처럼 현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년 이상 간호사를 채용할 때 1.5배 수가 가산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간호관리료 차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시행을 해도 입원료를 높여주는 것보다, 수가 가산을 해주는 것보다 간호사를 적게 뽑아서 얻는 인건비상의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1등급 병원이 그렇게 적은 거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원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반드시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정부가 그 간호인력, 그 코로나 전담 간호인력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일당을 4만 원을 그 추경을 통해서 추가를 했는데, 그것도 절반은 직접 지원이지만 절반은 보험료를 이용해서 수가 가산을 해주는 걸로 지금 제도를 설계를 해놨는데, 이렇게 수가 가산을 해줬을 때 과연 그 돈이 실제 간호사들한테 갈까라는 거에 벌써 의구심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야간 전담 간호사도 제가 알기로는 수가를 가산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간호사들한테 실제 임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병원이 그냥 꿀꺽했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간호사들의 직접적인 이런 처우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수가를 인상해 줬다가는 괜히 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병원 자본만 살찌우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시민들이 내 보험료를 쓰는 것과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대립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서로 연대해야 될 노동자들과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이런 이해관계를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3년 이상 간호사들이 막 많이 와서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환자당 간호사 수가 제한이 돼 있고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임금이나 다른 문제들도 고용을 해야 되니까 임금을 노동시장에 더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임금 인상도 하고 하는 게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간호수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네, 추가 질문이 왔는데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민간병원에 강압적으로 동원력을 내리는 것은 비유행 사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암이나 희귀질환 등의 환자들이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민간병원의 공공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처럼 강압적으로 병상 동원을 했을 때 정유엽군의 케이스처럼 코로나 이외의 중증 질환과 응급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상급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주거나 혹은 공공의료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런 논쟁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됐었죠. 그래서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병상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민간 병원들의 논리였고 또 이런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는 비응급 비중증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급하지 않은 뭐 척추 수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일렉티브 서저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미루면은 충분히 환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런 것들을 늦추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제로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강제하니까 병상을 겨울에 일부 내놨잖아요. 그걸 내놓을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질문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영리를 추구하는 상급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공공의료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공공의료원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동의를 하죠. 예.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 이런 국공립병원들이 굉장히 병상이 적어가지고 그 적은 병상들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더 코로나 환자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공공병원의 여건상 민간병원을 동원을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민간병원이 사실은 완전히 사유재산은 아니거든요. 민간병원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거의 반쯤은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이게 만약에 해산이 된다거나 할 때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영리 추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혜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민간 병원들이 받는 돈이 대부분 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충분히 맡길 수가 있고 그럴 때 민간 병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물론 뭐 일정 정도 굉장히 동선을 짜고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효율적이지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보상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이런 자기들의 병상 자체를 통제받는 걸 되게 일단 싫어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를 보고 나면 그 환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너무나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민간병원이 원하는 만큼 보상해 줄 수는 없고 일정 정도 사회적 역할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은 민간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공공병원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서부터 민간병원을 통해 의료계의 발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및 정책이 부족해서 지금과 같은 낮은 비율의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병상 과잉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상들을 공공병상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수의 감소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공공병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및 오늘 다뤄주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제시해주신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 등 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또 공공병원의 수 증가도 당장 응급실이나 흉부외과 같은 부서 등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지만 의료 공공성을 위해 필수과로 유지하고 다른 수익으로 이를 메꾸는 것처럼 공공병원의 수 증가와 강화는 이후 코로나19 시국과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 운영 시 재정적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던져주셔가지고 생각해볼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굉장히 과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공병원을 더 추가로 늘리는 게 한국의 상황에서 맞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실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상을 못 늘리게 되면 실제로 한국 의료의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실들 하나도 개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공병상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법이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민간 병상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법 외에도 부실 민간 병원들은 정부가 인수를 해서 국공립병원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작년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엄청나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그 온돌방에 다닥다닥 환자들을 밀집시켜가지고 전수가 감염되게 만들고 거기서 사망자를 최초 사망자와 그 이후에 한 10명 가까이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 청도 대남병원 같은 엄청나게 부실한 병원들이 사실은 그 청도군의 유일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병원들은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병원들은 국가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침례병원도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폐원을 하게 됐는데 이걸 국가가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과도하게 수익성을 추구하다가 부실하게 운영된 병원들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서의 인수, 매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병원은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병상이 계속 늘고 있는데 병상 총량제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일정 수준의 병상을 그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법제도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에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정유엽 군이 사망했던 그 경북 경산시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고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실제 없는 병원이 많고 과잉병상이라고 하지만 병상이 있는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많고 지역에는 없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는 필요한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늘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료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사 인력은 공공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은 사실 특정 지역에서 이 면허를 교사 임용을 따면은 그 지역에서만 일하게 되는데 그걸 아무도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역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에서 공적인 자원을 지역마다 배치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간호사
지역공공은 간호사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반대하고 지역에 있는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공공병원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병원들 지금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가지고 공공병원들이 다 각자 알아서 돈을 벌고 수익 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공익성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무리 적자가 나도 이 재정을 정부가 충분히 투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법으로 명시하고 하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많이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의 해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로 혹시 보충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네요. 질문이 올 건가 봐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어서 1% 환자 수 중에 1%를 강제로 코로나 중환자를 할당해서 보고 있는데, 개원한 지 10년이 안 된 신생병원이다 보니까 경력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진짜 양질 간호 제공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공공병상 확보에도 현재 경력 간호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네, 경력 간호사들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경력 간호사가 축적이 돼야지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발제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1년 내로 그만두는 이직하는 간호사가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1년 내로 이직을 하고, 그렇게 이직한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간호사가 병원에 가면은 다 되게 젊은 간호사가 많잖아요. 근데 왜 미드나 뭐 영국 드라마 같은 그 병원 드라마 보면 되게 나이가 꽤 있는 간호사들이 많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외국은 중간 연차 간호사들이 되게 많고 간호사 평균 연령대가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걸 비교해 놓은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간호사가 거의 진짜 젊은 간호사들이 많고 가운데는 완전히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고년차 간호사들이 일부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연차 간호사가 없는 거는 병원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의 고용을 정부가 강제를 하고 법으로 그거를 지키게 해서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병원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많이 쓰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만 간호 인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가,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역 공공 간호사제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는 8시 반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논의가 풍성하게 된 것 같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뭐 발언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따로 있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이 이 공공의료에 대한 예전에 관심이 현저히 좀 공공병원 더 늘려야 된다, 당위로서는 당연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왜 꼭 공공병원이어야 되지? 민간병원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공공병원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공감하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간호노동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필수 중에 필수 노동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런 토론과
같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기고 비록 이제 비대면으로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만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익한 강의 제공해주신 전진원 선생님께 박수 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 강좌가 끝나고 나면 카톡방에 강의평가 링크를 보낼 예정이에요. 강의평가를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강좌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코로나19와 불평등, 신데믹의 관점에서 본 신종 감염병 대응과 간호노동의 의미입니다. 신데믹이란 2개 이상의 유행병이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집단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신데믹에서 간호노동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책임연구위원이시기도 하고 간호노동연구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윤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